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나 소설 속의 주인공들은 대부분 왕과 양반들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조선시대의 양반은 10%도 되지 않는 소수계층이었습니다. 그런데 양반수와 비슷했던 노비는 조선 중기까지 전체 인구 절반에 가까운 47%까지 증가했습니다. 양반과 노비 사이에 숨겨진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비하인드. 서열과 계급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세습입니다. 동물들에게도 서열은 있지만 그것이 자식에게 세습되지는 않죠. 인간 역시 수렵과 채집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시대엔 서열은 존재했지만 신분계급은 없었는데요. 신석기 시대로 넘어오면서 농사를 짓고 이에 따른 잉여 생산물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곧 사유재산을 뜻합니다. 이 사유재산은 자연스레 서열을 만드는데요. 비옥한 땅과 더 많은 생산물을 차지하기 위해 다른 부족 또는 마을을 정복하고, 이 과정에서 정복당한 사람들은 노예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축적한 사유재산은 권력이 되고 자식에게 대물림하는데, 이것이 신분제도의 시작입니다. 신석기 시대에 이미 금수저가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신분제도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고조선에서 발견됩니다. 한서지리지에 기록된 고조선 8조법에 따르면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데려다 노비로 삼으며 속죄하고자 하는 자는 50만 전을 내야 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삼국시대를 지나 고려시대까지도 노비의 비율은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선 중기로 접어들면서 노비의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급증하게 됩니다. 기록을 통해 조선시대 노비의 비율을 알 수 있는데요. 이 호적대장에는 총 16개 마을 681가구의 호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양반은 17%, 노비는 363가구로 비율은 무려 53.3%, 절반이 넘습니다. 조선시대의 노비가 늘어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일천즉천, 즉 부모 중 한 명만 노비여도 자식은 노비가 된다는 원칙입니다. 일천즉천은 고려시대에도 적용되기는 했지만 당시에는 노비와 양인의 결혼이 불법이었습니다. 비록 노비제도가 세습되더라도 노비끼리만 결혼을 했으니 숫자가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는데요. 하지만 조선시대 양반들이 대규모의 전답을 소유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게 되자 노비의 수를 늘리기 위해 자신의 노비를 양인과 결혼시키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또한 노비는 매매, 양도, 상속이 가능했는데, 태조실록에는 당시 노비의 가격을 알 수 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형조 도관이 아래길 물은 노비의 값은 아무리 비싸도 오승포 120필에 지나지 않는데 말값은 4,500필에 이르니 이것은 가축보다 사람을 경하게 여기는 것이므로 도리에 거슬리는 일입니다. 시대별로 노비의 가격은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말이나 소보다 못한 가격으로 거래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비의 숫자는 곧 노동과 생산력이었기에 양반들은 그 숫자를 상상 이상으로 계속 늘렸는데요. 드라마 속에서는 양반이 거느린 노비가 많아야 10수명 정도 나오죠. 실제는 어땠을까요? 퇴계 이황의 아들 이준이 자식에게 남긴 분재기에 기록된 노비의 숫자는 무려 367명이었습니다. 이황과 아들 이준의 사망 시점이 불과 16년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점으로 미루어 이황 역시 비슷한 숫자의 노비를 거느렸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부귀를 경계하라는 조선 성리학의 아버지 퇴계 이황조차 이 정도였으니 다른 양반들은 어땠을까요? 문신이자 조선의 3대 시인인 윤선도는 700여 명, 17세기 고위 관료들이 거느린 노비는 평균 200~300명 정도였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혁포, 즉 자발적 노비인데요. 1670년 소빙하기가 찾아오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약 2도 정도 낮아집니다. 이로 인한 갑작스러운 흉작과 병충해, 전염병으로 발생한 경신 대기근은 조선시대 최악의 사건 중 하나인데요. 오죽하면 임진왜란이 더 나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시기의 양인들은 결코 노비로 사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더 낫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더구나 양인은 군역과 세금을 내야 했기에
신분을 버리고 스스로 노비가 되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심지어 가족을 돈을 받고 노비로 파는 경우도 생겨났는데요. 이렇게 노비의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 왕실부터 관아, 양반집, 그리고 모든 노동의 현장에 노비가 없으면 조선은 굴러가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주인의 귀향살이까지 노비가 따라갈 정도였으니까요. 정조 시대를 거치면서 노비의 숫자는 조금씩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인은 노비에 대한 수탈과 그 가혹함이 지극한 노비 추세를 엄히 금하고 서울 차별법 폐지에 이어 노비 추세도감을 폐지한 정조는 전하, 이는 천부당만부당한 일이옵니다. 그럴 줄 알고 하나 더 준비했어. 장차 이 나라에서 모든 노비들이 사라지도록 할 것이오. 1798년 노비제를 전면 혁파하려 했으나 노론 세력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2년 뒤 갑작스레 사망했지만 이듬해 순조는 정조의 뜻을 받아 공노비 6만 6천 명을 해방했습니다. 조선 말기에 이르러 노비의 비율은 10% 정도로 낮아지게 됩니다. 특히 정조가 금난 정권을 폐지한 이후 상업이 발달하면서 부자가 되는 양인들이 많아졌는데 조선 말기에 이르러서는 천민들도 돈을 많이 벌면 자연스레 양인 행세를 할 수 있었습니다. 관직이나 신분을 파는 일도 많아져 몰락한 양반보다도 잘 사는 돈 많은 노비가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19세기에 이르러서야 500년간 경고했던 조선 신분제도의 붕괴가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신분제도는 여전히 남아 있었죠. 1876년 강화도 조약으로 외부의 문화와 물건들이 조선으로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고 결국 1894년 갑오개혁으로 노비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수백 년간 이어져 온 관습과 의식이 하루아침에 바뀔 리는 없었죠. 일제시대에도 대한제국은 명목상 일본의 신분제도가 적용되고 있었지만 여전히 돈도 없고 갈 곳 없는 노비들은 기존의 양반 아래서 머슴살이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신분제의 잔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1950년 한국전쟁 때문이었습니다. 전라는 양반과 노비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총알과 포탄을 피해 도망가는 피난길에 신분은 무의미했죠. 이렇게 신분제가 완전히 사라진 지 불과 70여 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은 어떤 사회를 살고 있나요?